Hello everyone. Hi, welcome to Smooth.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끄러운 모바일 게임 최고 성능을 위한 그래픽스 최적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엘버트 페레즈이고요. 현재 유니티에서 수석 파트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년 넘는 경험을 게임 산업, XR 산업에서 쌓았습니다. 윈도우즈 비스타, 엑스박스 360, XNA, 윈도우즈 폰, 엑스박스 원, Rise of My Son of Rome, Ascend, Hand of Call, Halo 4 등의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었고요. HTC Vive나 헤드셋 관련해서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4개 이상의 인디 타이틀을 제작을 했고요. 인디 게임 제작자로서 일을 하면서 이게 게임에서 중요한 그래픽스와 관련하여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어젠다에서 다룰 텐데요. 우선 성능 타겟 설정, 그리고 렌더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그래픽 프로파일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 현황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그래픽 실수들, 그리고 유니티 내에서의 지식과 저희 고객들 돕는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 여러분들과 같은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게임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이런 실수들을 저희가 굉장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즉 가장 높은 정밀도라든지 충실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스킬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개발자가 인디이건 아니던 이런 실수들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능 타겟 설정부터 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을 잘 가져가는 겁니다. 바로 성능 주도적인 마인드셋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타겟 프레임 타임을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FPS가 아닌 밀리초 단위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프레임 타임이 중요하죠. 저희가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특정 프레임을 렌더링 하는데 또 마무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CPU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프레임 레이트에서 뭐 30, 60 뭐 디바이스에서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적화 데이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선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레임 타임을 생각을 할 때 특정 FPS 30 예를 들면 이것을 타겟으로 하면은 33초가 되고요. 60 FPS면은 16 밀리초 그리고 90 FPS는 11 밀리초가 됩니다. 그래서 밀리초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FPS가 또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FPS가 출렁이게 되면 지터가 발생하게 되고 뭐 시뮬레이션이나 피직스나 애니메이션에 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객들, 사용자들은 일관성이 없는, 팍 튀는, 갑자기 느려지는 지터가 있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능 버퍼를 확보를 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프레임 타겟이 30 FPS면 그 가운데 65%만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능이 약간 저하될 때를 생각할 때 버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배터리 얼마나 오래 가는지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폰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해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간에 조금 쉴 수 있어서 이제 쿨다운이 되게끔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그 버짓만큼 계속 맥스로 돌리게 되면 계속
폰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65%로 하게 되면 쿨다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30fps라면 34m초인데요. 이 33m초의 65%는 21m초가 되고요. 60fps는 16ms에서 65%인 10m초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 타임이 확 짧아지니까 여기에서도 유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디바이스별로 다양한 프로파일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다음 부분입니다. 저가형, 중급형, 그리고 고급, 그리고 최고 사양의 기기에서 모두 다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죠. 제조사나 OS나 다 각기 다른 드라이버 문제라든지 아니면 열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겟을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프로파일링을 재현 가능한 환경에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최적화를 할 때 언제나 이 씬을 자동으로 재생을 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혹은 렌더링을 계속해서 일반적인 고객들의 게임 플레이 세션만큼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최적화와 관련된 뭔가를 변경을 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똑같이 재현하면서 그의 임팩트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최적화를 빠르게 결과를 얻으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주, 그리고 타겟 디바이스에서 프로파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이 기술이 제대로 검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충분히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어떤 기술적인 아티스트가 아트를 만들 때 계속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요. 또 성능 타겟과 관련해서 가정을 계속해서 검증하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프로파일링을 하셔야만 합니다. 모바일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각각의 디바이스가 모두 다 그 행동이 다르고 늘 뭔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완벽히 재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인셋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렌더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에는 두 가지의 메모리 아키텍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보이시는 것은 일반적인 전용 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올드스쿨의 게이밍 셋업이죠. 게이밍 PC가 있다거나 아니면 게임용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래픽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전용 VRAM 있고 그리고 CPU에 또 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램과 VRAM이 언제나 서로 메모리를 한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카피잉을 합니다. 이게 올드스쿨인 이유는 많은 리서치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키텍처는 이제는 유니파이드 메모리 풀로 넘어갔습니다. CPU와 GPU가 램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카피하는 것이 똑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정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리소스 지벽적으로 고에너지 사용, 고밴드위스를 요구를 하고요. PC나 랩탑을 전원 연결하면 괜찮은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열 스로틀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복사, 카핑을 줄여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일 기반의 GPU라면 여기에 타일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일 기반의 메모리라고 하면은 렌더링이 이 스크린의 타일 상으로 렌더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나 썰멀이나 배터리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스크린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로 쪼개서 하니까요.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렌더링 월클로우를 타일 베이스 CPU, 타일 기반 CPU에서 GPU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씬이 렌더링이 되면은 CPU가 프로세싱을 하죠. 씬을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떤 순서로 렌더링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프러스트럼 컬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에 안 보이는 오브젝트를 제거한다든지 오클루전 컬링, 뭐 다른 것에 의해서 가려진 오브젝트 건너뛰는 그런 오클루전 컬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컬링하고 난 다음에는 CPU가 잠시만요. 네, 이 카피와 준비가 이제 CPU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유니파이드 메모리 풀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소스가 메모리 쪽으로 가게 되면 GPU가 읽어드리게 되죠. CPU가 준비한 라이팅, 벌텍스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CPU와 GPU가 함께 잘 서로 잘 셔플링이 되게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PU가 실행을 하는데요. 메모리로부터 스트럭처 메모리를 리소스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타일 메모리로 쓰게 되고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또 벌텍스 쉐이더를 실행을 합니다. 모든 단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모든 프레임에 하나하나의 프레임에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카피하고 읽어드리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게 진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고대역폭의 메모리 사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텍스처가 작아야 되고 쉐이더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너무 많이 생성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성능 중요하지만 또 열 트로틀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소모까지도 늘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스 프로파일링 툴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조금 마인셋을 어떻게 해야 가져가야 되는지 아키텍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프로파일링 툴 어떤 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젝트 오디터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새로운 기능으로 유니티에서 소개를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면서 고객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면서 프로젝트 내에서의 현황을 계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하는 툴이고요. 지금 코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게 심각한지 뭐 가벼운 건지 어떤 에셋들이 너무 큰지 몇 개나 있는지 굉장히 스태틱한 정적인 그런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런타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첫걸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프로파일러입니다. 저희가 모두 다 좋아하는 다들 쓰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프로파일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임 디버거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 디버거를 통해서 유니티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드로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좀 개괄적이긴 해서요.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 관련된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쉐이더나 아니면 뭐 드로콜이 뭐 배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배치 작업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좀 더 프레임 디버거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GPU를 사용하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유니티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씬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콜의 매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콜이 매치 브레이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니티에서는 배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치가 잘못되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여서 뭐 유니티나 아니면은 쉐이더 렌더 파이프라인 에서 보면서 렌더 디버거를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추천하는 GPU 프로파일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GPU 프로파일러들이 있지만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또 유니티에서도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를 위한 렌더닥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위해서는 렌더닥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메럴 GPU 디버거가 있습니다. iOS용이죠. 네, 이제 렌더닥 캡처 예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거는 타임라인인데요. 가장 위쪽에 그 시간 순으로 드로콜이나 뭐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쭉 보여줍니다. 이 왼쪽 위는요.
이벤트 브로저입니다. 그래픽 API 콜 등 어느 정도로 느리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각각의 콜들이 그래픽스 콜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게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줘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텍스처 뷰어입니다. 그리고 메쉬 아웃풋인데요. 실제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어떤 인풋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느린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떤 렌더닥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물론 상세하게 다루자면 끝도 없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법과 그 이유를 조금 보았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겁니다. 게임 개발은 저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어렵습니다. 개발자로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게임 개발에서는 뭐 끊임없이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무지무식간에 실수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실수가 있는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잡한 메쉬 지오메트리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정말 많은 트라이앵글이 있으면 뭐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 기반의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작은 타일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타일에 딱 맞아 떨어지면 맞아 떨어질수록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납작한 삼각형을 원하는 거죠. 너무 길쭉하고 얇은 거를 하게 되면 여러 타일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타일의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의 삼각형이 여러 타일로 건너간다,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프로세싱 당연히 늘어납니다. 하나의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 멋지게 타일 위에 올라가면 GPU가 훨씬 더 병렬적으로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LOD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모델을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타일에 엄청나게 많은 트라이앵글을 쓰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하나 타일에 프로세싱 해야 되는 것이 엄청 늘어나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다음이 이제 LOD, 레벨 오브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물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LOD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렌더링이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또 핵심입니다. 타일 렌더링을 10분 활용하려면 LOD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컬링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실수인데요. 유니티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용하는 카메라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카메라 하나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보면 이 카메라 수를 하나로 줄이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는 CPU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이죠. 늘 가능하진 않지만 하나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죠. 메인 메뉴가 올라가고 뭐 UI랑 게임 플레이가 동일한 카메라에 올라가게 될 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컬링 레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링 레이어를 쓰시는 것을 추천하게 되고요. 리드 라이트 이네이블 되어 있는 것도 흔한 실수죠. 메쉬를 수정을 해야 된다면 리드라이트를 계속 활성화해 놓게 되면 훨씬 더 느려지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박스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처와 관련된 실수들인데요. 네, 텍스처의 최대 크기를 설정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텍스처를 그 시각적인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작은 크기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4K 텍스처가 만약에 있다면 탑다운 뷰로 한다라고 했을 때 SL 임포트 오버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맥시멈
텍스처를 뭐 2000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다면 수작업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작은 텍스처는 아니면은 잊어버린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뭐안 쓰게끔 최대 허용 크기를 숫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텍스처 압축입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좀 더 현대적인 그런 폰에서는 ASTC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좋은 문서들도 온라인에 많이 가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축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ASTC가 제1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래된 안드로이드라고 하면은 ETC2 혹은 ETC를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압축을 사용하게 되면은 메모리에서 적절하게 압축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빠르게 되고요. 메모리가 터지는 경우가 이제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npub 텍스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제곱수 2, 4, 6, 8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texture 가운데 POT가 아닌 경우에도 현대적인 아키텍처 덕분에 렌더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Power of 2를 2의 제곱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훨씬 더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가운데도 이 텍스처를 바꾸거나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디바이스 혹은 플랫폼별로 텍스처가 막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상한 아티팩트가 나온다거나 특정 제조사나 특정 플랫폼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막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제곱수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래서 npub보다는 pub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메쉬와 마찬가지로 read write를 활성화해 놓는 실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느려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죠. CPU, VRAM 다 부하가 걸립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 이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틀라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아틀라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 텍스처가 로딩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좀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너무 커서 정말 너무 흰 공간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4K에서 프로젝트에서 아틀라스 한 4분의 1 정도 쓰게 되면은 메모리 공간이 그냥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적절한 크기여야만 합니다. 너무 큰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작은 것도 문제죠. 그래서 너무 많은 각기 다른 아틀라스가 생성이 되어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틀라스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텍스처가 아틀라스 전반에 걸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아틀라스 적절한 크기로 좀 신경을 쓰셔서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메쉬나 텍스처 같은 좀 쉬운 것에서 좀 더 어려운 라이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다이내믹 라이트입니다. 이 조명은 저희 유니티에서도 최근에 라이팅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조명의 수가 필요한 만큼이어야만 합니다. 더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GPU 사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소비 늘어나게 되고요. 쉐이더 코드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수만큼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맵과 라이트 프로브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임 산업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빠르고 현대적인 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라이팅에서의 효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맵과 라이트 프로브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명의 크기입니다. 이 라이트의 크기가 적절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크면 픽셀 쉐이더 연산이 늘어나게 되고 화면 내에 더 많은 픽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면 그림자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림자, 이 섀도우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더 많은 메모리와 프로세싱을 가져가 버립니다. 굉장히 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치면서 오버드로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포인트 조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과 관련된 로드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라이트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실수입니다. 이 라이트가 영향을 미치는 오브젝트를 제대로 이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 오브젝트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계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섀도우의 사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섀도우 캐스터 같은 경우, 섀도우는 물론 재밌죠. 그리고 정말 극적인 라이트를 조명을 이끌어내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당연히 악영향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 이런 모바일에서 섀도우를 어느 정도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많은 기법들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섀도우 맵이 좀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셔야만 합니다. 타겟 디바이스별로 또 세팅도 다양하게 조절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섀도우 거리가 너무 멀면 중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섀도우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카이박스를 렌더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놀랐는데요. 엄청나게 프레임 타임을 가져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스카이는 많이 보시지도 않잖아요. 스카이박스는 이제 이미지로 어떤 프로토타입 하실 때 이걸 그냥 컬러로 바꾸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프레임 타임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색상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카메라 사용하는 경우 실수입니다. 게임을 하나의 카메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는 정말 엄청나게 큰 CPU 오버헤드가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적화되지 않은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인데요.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는 정말 비쌉니다. 특히 4K, 2K 스크린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크거든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비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클리핑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클리핑 플레인이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해야만 합니다. 지대 버퍼를 생각할 때 클리핑 플레인이 더 클수록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텍스처 내에서 G-파이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G-파이팅이 특히 보이면 클리핑 플레인을 한번 보시고 그거부터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클리핑 플레인에서 0.1부터 시작을 하셔서 만까지를 시작으로 하셔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쉐이더와 관련된 실수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객 프로젝트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쉐이더이거든요. 그래서 텍스처 샘플링 횟수입니다. 메모리에서 텍스처를 읽는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동일한 텍스처를 여러 번 읽는 것 가능하다면 무조건 방지해야만 합니다. 텍스처를 로딩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쉐이더 셋업으로 여러 쉐이더가 동일한 텍스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텍스처들을 함께 병합을 하여서 하나의 쉐이더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가장 텍스처와 관련해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아껴서 써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수의 쉐이더 베리언트입니다. 쉐이더 베리언트 수도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브랜칭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일 때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각 쉐이더 베리언트도 메모리를 다 따로 써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쉐이더 베리언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로딩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죠. 세 번째는 키워드 사용입니다. 말씀드렸듯 키워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쉐이더 베리언트도 늘어나죠.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필요한 것만 딱 쓰시고 필요한 것 이상은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컴파일 키워드와 같은 것으로 스트리핑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쉐이더 스트리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근데 멀티 컴파일 키워드를 쓰신다면은 이 스트리핑에 또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수는 SRP 배처의 호환성입니다. 이 SRP 배처 같은 경우에는 배처 콜이 묶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일 많이 안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Material Property 블럭이 이것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SRP 배처가 빠른 이유는 많은 GPU 데이터 쪽에다가 VRAM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매 프레임마다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특히 안 바뀐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 프로퍼티 블락이 것을 이제 깨트리게 되면 뭐 메쉬 렌더러에서만 된다든지 아니면은 호환되는 SRP 배처에서만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쉐이더들이 이런 호환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머터리얼 컨텐츠가 GPU에 있기 때문에 전송이 줄어들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를 CPU, GPU 간에 램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전력을 쓰게 되고 리소스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SRP 배처가 그런 효과를 내줍니다. 더 많은 쉐더 실수입니다. 불필요한 풀 프리시전 베리어블입니다. 이렇게 단정 밀도를 쓰게 되면 메모리나 뭐 대역포 연산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반전 밀도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FP16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 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유비나 거리나 시간 계산 등에는 풀 프리시전을 사용을 하십니다. 프리시전과 관련된 이상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이외 거의 대부분에는 half precision을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나믹 브랜칭 로직입니다. GPU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병렬성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CPU는 하나하나씩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고요. GPU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해서 빠른 겁니다. 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브랜칭 때문에 이런 병렬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GPU 성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if else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if 컨디션을 적게 사용하시고 if else를 통해서 브랜칭을 하시게 되면은 성능 영향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채널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텍스처에다가 데이터를 꽉 채우게 되면은 RGBA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텍스처를 여러 번 카피할 필요가 없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텍스처 하나에다가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다 넣어 놓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른 텍스처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을 할 때 노드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테크 아티스트로서 너무 열정을 가지고 뭐 이런 너무 막 확장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좀 더 간소화해서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간단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에서나 아니면은 계산이나 리소스 측면에서도 훨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쉐이더 그래프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외 기타 실수들인데요. 첫 번째는 스태틱 배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놀랐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역폭을 중복 문제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카피를 해서 전송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의 파라다임입니다. 이제는 훨씬 더 현대적인 기법으로 파라다임이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배칭, 스태틱 배칭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버쉐이딩, 오버드로우입니다. 성능을 보면은 늘 오버드로우, 오버쉐이딩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뭐 굉장히 투명한 서페이스가 있다거나 작은 삼각형이 있다거나 큰 거가 서로 겹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버쉐이딩, 오버드로우인데요. 이것도 최대한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무엇이 있는지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스트 프랙티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시작할까요?
책박스 그래픽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박스를 잘 점검을 하면 훨씬 더 성능이 나아지고 최적화되는 거죠. 이것이 멋진 것은 최근에 프로젝트 시작하셨다면 아시겠지만요, SRP 배처가 이제 디폴트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SRP 배처가 하는 것은 GPU에 정보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보낼 때 하나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병렬화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CPU 오버헤드도 줄입니다. 드롭콜 부분에서 특히 다양한 머티리얼이 있는 씬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SRP 배처 꼭 쓰면 좋겠고요. 유니티 6에서 GPU 레지던트 드로우도 제공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동화된 방식으로 배처 렌더러 그룹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칭 성능이 향상되고 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쉐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로운 기능에서 필수 조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신 폰들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폰들이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모든 컴퓨터 쉐이더가 있는 폰이라고 해도 좀 개선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쉐이더가 커럽트가 되어서 좋지 않은 드라이버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들께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법한 디바이스에서 이제 테스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에디터가 쉽기는 하지만 에디터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반드시 온 디바이스 테스팅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니티 6에서의 새로운 기능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GL, ES, 벌칸이나 메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제 조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겟으로 삼는 시장 내에서 컴퓨터 쉐이더 많이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써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끄시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GPU 레지던트 드로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적으로 뭔가 테스트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박스 그래픽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놓고 여러 가지 책박스를 통해서 이게 더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이터레이션을 해보면서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게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는 쉐이더 관리입니다. 어떤 쉐이더가 로딩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쉐이더 컴필레이션을 로깅을 하셔야 됩니다. 쉐이더가 런타임으로 컴파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 쉐이더 컴필레이션 옵션을 이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에서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은 쉐이더가 컴파일 될 때마다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물론 PSO 캐싱이라든지 PSO 트레이싱과 같은 새로운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쉐이더 정보를 좀 더 잘 포착을 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캡처를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 쉐이더를 프리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화된 방식들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유니티 6에서 가용하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쉐이더 사용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미리 이제 프리워밍을 해놓고 또 필요 없는 쉐이더 베리언트들은 스트리핑을 제거를 하셔야만 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이나믹 쉐이더 로딩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니티 6의 기능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쉐이더 베리언트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있을 겁니다. 이런 이펙트나 머티리얼이나 아니면은 정말 큰 테크 알트 팀이 있어서 협상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다이나믹 쉐이더 로딩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쉐이더가 로딩되는 것을 좀 더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쉐이더 베리언트를 메모리에다가 로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을 해서 진행하면서 로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6에서 디폴트로 ON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턴오프를 하셔야 되거든요.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6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쉐이더가 어떻게 써지는지, 쉐이더가 한꺼번에 메모리에 로딩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이나믹 쉐이더 로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바일에서는 배터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면은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열 트로틀에 대해서 보시면서 무엇을 렌더를 할지 어떻게 조절을 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폰이 너무 뜨거워져서 트로틀링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렌더링을 하자, 아니면은 뭐 메뉴라면은 훨씬 더 FPS를 줄인다든지 뭐 15로 낮춘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짓의 65% 정도만 쓰셔야만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그리고 열 트로틀링이 정말 왕이거든요. 그래서 65% 정도로만 하시면, 프레임 버짓에서 65% 유지를 하시면 많은 이슈를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유니티 6로 가시게 되면은 새로운 기능들 많이 있습니다. 렌더 그래프 있어서 폰에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PSO 캐시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PSO 캐싱입니다. 스플릿 그래픽 잡 같은 것도 컴퓨터 쉐이더에서 요구되는 것이고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도 더 나은 조명이라든지 뭐 라이팅 베이킹을 프로브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브를 플레이싱하는 거, 배치시키는 건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좋습니다. 과거에도 좋았는데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설정을 하면은 프로브가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컴퓨터 쉐이더가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GPU 오클루전 컬럼도 있고 스페셜 템포럴 포스트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페셜 템포럴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DLSS와 유사한데요. 15% 정도 혹은 33% 정도까지 타겟 프레임에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의 타격 없이요, 희생 없이 성능 잘 발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스페셜 템포럴 포스트 프로세싱 꼭 한번 하이엔드 고사양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체크박스 하셔서요, 어느 정도 타겟 렌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다면 SD 엑스퍼트 박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